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사회적 경제 이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전환기 이를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코비드 19을 빼놓고는 얘기가 시작이 안 될 테니까 이 코비드 19이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핵심인 디지털 변혁과 ESG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디지털 변혁과 ESG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008년 이후에 우리 전 세계는 사실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현상에 봉착을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고성장, 고물가, 고이자였던 상황이 저성장, 저물가, 저이자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이라고 불렀는데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다시 뉴 노멀이라는 게 소환이 됐죠. 그런데 이 뉴 노멀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뭐 디지털이다, ESG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VUCA라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변동성, volatility,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 uncertainty인데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뉴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북경에서 태풍이 분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모호성, 앰비규어티인데 과거에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X를 열심히 하면 Y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코비드 19은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코비드 19이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소비자 측면, 기업 측면, 글로벌 측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전에도 진행되어 오던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다시 말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이런 서비스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식도 비대면 지불 방식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사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코비드 19이 또 미친 영향이기도 하죠. 셀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공유와 구독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비자 측면의 영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좀 더 디지털로 빨리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로봇을 생산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화되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어떤 압력을 놓고 있냐면 개인화 생산을 해라라고 하는 이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측면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종말은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화 측면에서는 자본의 이동, 그 전에 이제 상품의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있었고, 사람의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이동들이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코비드 19이 오면서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자국 보호주의죠. 이 자국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나온 게 글로벌 밸류 체인,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생산과 물류가 일어나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해체되면서 재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이 세계 제조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역할이 제한적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리쇼어링이라는 형태로 제조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다른 서구 국가들도 대부분 리쇼어링이라는 형태로 제조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물리적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것은 분야별로 차별화돼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런 현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야 된다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ESG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은 소비자들의 변화를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제는 맞춤 생산 또는 맞춤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맞춤화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이런 흐름이 중기적으로는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적자 생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에 기반해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온디맨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 이 온디맨드 서비스가 글로벌로 일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 구축이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지만 ESG 혁신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 ESG 또는 코비드 19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트렌드를 꼽으라면 결국은 디지털 변혁과 ESG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변혁과 ESG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변혁이라고 하는 핵심 이슈는 이런 거죠. 이제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대량 생산 체제에서 개인화로 변화하고 있다. 즉, 언디맨드로 변화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간해수공업 형태의 다양성이 있다가 대량 생산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개인화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치원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고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 대충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기업들이 가진 소재, 프로세스, 자원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컨트롤하게 함으로써 온디맨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이거죠. 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가? 결국 답은 온디맨드 서비스다. 네, 온디맨드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기적 영향은 이 온디맨드 서비스라는 형태로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해낼 수 없으면 죽는다. 근데 그것의 기반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오프라인의 데이터들을 온라인화함으로써 데이터 기술이 발달을 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리적 기계들을 자동화하면서 프로세스 기술이 발달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두 개가 디지털 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기술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마트 머신, 또 뭐 스마트 시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글로벌 탑10 컴퍼니의 시가총액, 주식의 총액을 얘기하죠. 총액을 얘기합니다. 2008년 12월 거를 보시면 여기에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엑산모빌이라든지 또는 가스프롬이라든지 로얄 더치스, 스노펙 같은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2021년 5월 1위가 애플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사우디 아람코가 3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테슬라,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 뭐 하는 회사들이죠? 전부 다 디지털 서비스 하는 회사들입니다. 플랫폼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꼬마가 그림을 그렸어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인형을 만들어라. 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인형을 하나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꼬마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 회사에 보내면 디지털로 패터닝하고 디지털로 프린팅하고 디지털로 커팅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비드 19이 지나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식품 산업이죠. 지금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소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소를 길러서가 아니고 고기를 아예 만들자. 물, 공기, 단백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비욘드 밋이라든지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멤피스 밋 이런 회사들은 이 육고기를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저스트는 물, 공기, 단백질을 가지고 계란을 만드는 회사, 무프리는 물, 공기, 단백질을 가지고 우유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핀레스 푸드는 물, 공기, 단백질을 가지고 연어와 참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3D 프린터가 나왔죠.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버버리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도 참여하고 있죠. 이 버버리의 비스포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트렌치 코트 있죠, 바바리 코트. 트렌치 코트를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실루엣, 원단, 컬러, 디자인 등을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약 120만 개 조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로는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데요.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는데 약 99.7%의 제품이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출하가 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이죠. IoT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이 1년에 5천 번 정도의 생산 라인 셋업을 바꿉니다. 여러분, 생산 라인 셋업을 바꾼다는 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5천 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약 1,000가지가 넘는 변형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밸류 코스트 딜레마, 개인화를 향해서 가는데 코스트를 올리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ESG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환경,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16년 파리 협정 이후에 각국 정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 즉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맞춰서 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2030년 40%의 탄소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이 넷제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미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ESG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글로벌 투자 동향을 보면 2016년에 약 7.8조 달러였던 게 2019년에는 약 13.8조 달러, 즉 20.8%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약 3년간 연평균 21%의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여기는 공적 기금과 기관 투자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돈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네거티브 스크리닝, 즉 ESG 활동을 안 하는 회사는 우리 투자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게 이 포지티브 스크리닝, ESG 투자를 잘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합 전략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결국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는데, 환경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즉 온실가스 대응, 그리고 자연 자본의 확보, 회복, 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 오염과 폐기물 관리.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로는 인적 자본은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제품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포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가버넌스 입장에서 본다면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패와 불안정성을 없애는 이슈, 반독점, 불공정 거래를 회피하는 이슈, 이런 이슈들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뻔히 아시겠지만 이 ESG 투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ESG 투자를 하면 기업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죠. 실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을 보면 ESG 투자를 잘하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높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들, ESG 관련된 보고서의 투명성과 자료 체계의 정합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코스트, 비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변혁이 되고 있고 ESG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기업들이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ESG 혁신과 디지털 변혁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 대기업들의 경우는 선도적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M&A를 통해서 사업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은 이 독점으로 가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투자가 안 되고 있죠. 뭐 디지털뿐만 아니고 ESG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요 시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상실해서 M&A
사업자 대상으로서도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원가 딜레마죠. 내가 온디맨드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ESG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슈와 맞물리는 건데,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경우는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비경제성,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디지털 변혁, 이런 ESG 또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범위의 경제도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은 규모의 경제뿐만이 아니고 범위의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롱테일 이론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요. 그 다음에 기업들 간 협력,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간 협력을 하려도 협력할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중산층의 실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이 문제점을 안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 혁신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대기업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와 같은 영역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자치성을 가진 사회의 인볼브가 중요하다라고 제임스 캐머런이 2010년에 공표를 했죠. 이걸 우리는 빅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 공동체성이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협력이라는 형태, 이거는 초기의 형태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력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느냐를 보는 게 네트워크 협력이고요. 이 네트워크 협력이 공고화돼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협동조합 형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범위의 경제라든지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 보다 자유롭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단체 교섭력과 지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생긴다, 이런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프랑스 상업협동조합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제 프랑스 소매업 시장에 약 3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상업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DP의 전체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회적 경제는 약 10%, 11% 정도 되는데 상업협동조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9개 상업협동조합이 약 31,514개의 자영업자와 소기업 조합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 153개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 경제위기,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일반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경제 위기 와중에도 이 사회 경제의 고용 인원과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SG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즉, 궁극적 목적은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는데 이미 소비자들과 시장은 ESG라고 하는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 또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어드레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ESG 혁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은 과연 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디자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산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자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사회적 경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세대이고 우리 아래 세대들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위한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협동과 협력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협력을 위한 이 전문가가 나오고 협동을 위한 교육이 돼 있어서 자,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또는 네트워크 협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협력 사업만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협력 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최초의 신뢰 위기. 자, 우리가 이 조합을 만들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뢰를 다 획득을 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과연 이 협동조합을 했을 때 경영이 제대로 될 거냐, 결국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협동조합이 해체되는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온디맨드 요구,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던 기존에 우리가 사회를 대하던 태도와는 다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화두가 돼 있고 환경적 이슈를 어드레스하지 않으면 기업이 죽는다. 사회적 이슈를 어드레스하자면 기업이 죽는다. 우리의 거버넌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별 기업이,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워낙 규모도 작고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은 것들이 모여야 힘이 된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협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이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